하나의 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보는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쿡방야사의 진행을 맡은 한창원입니다. 자, 그럼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를 맛깔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오늘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히 버무려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쿡방야사에서 쿡방을 담당해 주실 분이죠. 역사 속 음식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자연해 주십니다. 요리계의 젊은 피 이재범 셰프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인들의 식탁을 담당할 메인 요리사 이재범입니다. 역사 속 요리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먹는 이의 삶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상과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쿡방야사는 이런 음식을 소재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좀 더 야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요.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 기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볼 시간입니다. 임 교수님 어떤 인물인지 힌트 좀 주시겠어요? 예, 흔히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인물. 3대 거장. 우리 이렇게 1대1에 3대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3대가 누구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이고요. 아마 이 사람을 모르는 분은 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을 한 번도 안 본 분은 안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전 세계 미술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예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천재 화가, 조각가. 오늘 쿡방야사 주인공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한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지금 한 교수님 소개를 들었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말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다른 르네상스 시기의 다른 예술가들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화, 조각, 건축, 문학까지요.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조각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각이 회화보다 우월한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화가로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말미에 조각가 미켈란젤로 보나로티 서명을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천재지만 짜증난다. 네, 앞으로는 제가 조각가 아니 그냥 예술가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켈란젤로가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천재 예술가인데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카센티노의 카프레제에서 태어납니다. 카프레제가요, 아레조라는 도시 인근의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지방 행정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예술을 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켈란젤로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던 때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화가의 공방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도제식으로 배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가 메디치가와 당시 피렌체 통치자였던 메디치가와 연이 닿는데요. 메디치가가 수집하고 있던 고대의 예술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궁정에서 그 예술품들을 직접 보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예술의 폭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르네상스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정말 한평생을 예술에 바친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그런 만큼 대표작을 골라보려고 해도 정말 밤새워도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임 교수님께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대표작이 너무 많죠. 예, 제가 널리 알려진 작품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 가장 유명한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라는 작품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데요.
다른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피렌체, 베네치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요. 26살 때 피렌체에서 작업했던 대리석 조각, 그 다비드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1564년 로마에서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89세 돌아가셨다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오래 사신 장수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더 짧았을 것 같은데. 예, 그 오늘날의 관념에서는 흔히 이상적인 수명이 100세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70세였습니다. 네. 동료 예술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37세에 세상을 떠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보면 평생 작품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굉장히 혹사시키는 맞아요. 삶을 살아왔는데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좀 궁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비결을. 네. 일 중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건강이 아주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90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장수를 했을까? 아마 우리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미켈란젤로의 식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식단에서 장수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글을 모르는 하인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쇼핑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선을 그어놨고요.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 메뉴를 보시면 빵 2조각, 그리고 포도주 1리터, 그리고 청어, 그리고 토르텔리. 이 토르텔리라는 거는 파스타의 일종인데요. 만두처럼 생긴 파스타라고 면이 보시면 길쭉한 면이 아니라 예, 네, 만두처럼 생긴 면으로 만든 파스타다.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메뉴는요. 소금에 절인 청어, 빵 4조각, 그리고 2종류의 포도주인데요. 하나는 생선을 위한 포도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르텔리를 위한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익힌 시금치 1접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빵이 6조각, 그리고 피노끼. 이게 저 채소의 일종인데요. 한국말로 회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프 2그릇, 그리고 청어, 포도주가 있습니다. 요 식단을 보면은 아마 육류보다는 생선을 훨씬 선호했던 것 같이 그러네요. 느껴집니다. 자, 건강한 재료로 과식하지 않은 것도 비결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모두 미켈란젤로 식단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분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쿡방 야사의 전담 셰프시죠? 우리 이재범 셰프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요? 기대가 많은데 혹시 미켈란젤로의 쇼핑 리스트에 있는 바로 그런 요리가 아닐까요? 셰프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식단 중에서 토르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켈란젤로도 반할 만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다재다능한 천재였던 것만큼이나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한마디로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작품 안에 그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인체 조각을 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인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인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요, 산토 스피리토 교회 그 납골당에 가서요,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를 직접 해부하면서 그 근육의 구조, 뼈의 구조를 직접 연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도 무덤 파거나 시체를 해부하는 행위가 종교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시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부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이미 중세부터 그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암암리에 좀 해왔었고요. 사실 미켈란젤로만 인체 구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기의 전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해부학 노트도 굉장히 그렇죠. 널리 알려져 있지 유명한 않습니까? 노트죠. 예. 근데 미켈란젤로의 경우에는 당대에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신봉자였고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이상적인 신체야말로 신성함을 구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체의 묘사에 더욱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이 조각상이 떠오릅니다. 저도 제 아주 좋아하는 피에타입니다. 표정, 감정, 그 다음에 그 옷의 잔주름까지 정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던 그 굉장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네, 저도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사실 놀라운데요. 이 피에타를 완성했을 당시에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고작 24살에 불과했어요. 이야, 나는 24살 때 뭐 했나 싶습니다. 네. 이 젊은 미켈란젤로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작품이죠. 피에타라는 거는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고요. 당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때리빌리따라는 표현을 씁니다. 때리빌리따. 예, 이 이탈리아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극한에 이르러서 막 공포스러울 정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다.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볼 때마다 왜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는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그 유명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죠. 천지창조입니다. 와, 이 작품 또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도 한번 관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서 바로 밀려 나와야 되는데도 정말 그 자리에 뚝 서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그 감동이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벽화는요, 4개의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천장에다 그려놓은 건데요. 예수의 일생, 그리고 모세의 일생, 그리고 천지창조, 그리고 그리스도 선조들의 모습. 이 4개의 테마를 구성하는 다양한 군상들로 구성된 작품이죠.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천장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9폭의 천지창조겠죠.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크기가요, 길이가 41m고요, 폭이 14m, 그리고 높이가 21m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총 4년에 걸쳐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싸우며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받침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서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다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제 비계라는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 올라가서 고개를 뒤로 꺾은 채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요. 극한의 환경, 극한의 노동 강도였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걸작을 완성해낸 거죠. 참, 저 작품, 우리가 말한 천지창조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완벽주의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완벽을 넘은 또 다른 완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예, 우여곡절이 많았죠, 시작부터. 그래서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였는데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의뢰하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조각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난 조각가인데 그림을 주문하니까 그렇게 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죠, 작업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시 미켈란젤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프레스코화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아, 진짜? 예.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사를 했는데, 이 율리우스 2세가 원래 성격이 막무가내인 인물입니다. 전사교황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뢰를 수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았겠는데요? 예, 사실 이 천장화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설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교황한테 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예배당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황이 말없이 거기를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교황 앞에서 붓을 그냥 꺾어버렸다는 일화가 전하기도 하고,
정말 예술 앞에서는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작업, 하루 종일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천장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요?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 한 끼 갖고 못 삽니다. 셰프님, 지금 요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미켈란젤로가 작업 중에는 대충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영양은 듬뿍, 하지만 호로록 간단히 먹을 수 있게 조리 중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요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켈란젤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미켈란젤로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항상 등장합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참 선배였죠. 23살이 위였습니다. 선배가 아니네. 한참이군요, 우리가. 네네. 어쨌든 뭐 두 명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뭐 성격부터 작업하는 방식까지 서로 굉장히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두 거장의 라이벌 구조. 인류의 문화사를 그만큼 앞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차이점보다는 이 두 천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듣기로는 미켈란젤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좀 듣긴 예,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나요, 그런 게? 예,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미켈란젤로는 외모 콤플렉스를 평생 안고 살았고요. 본래 성격이 다혈질이고 고집이 세고 괴팍하다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를란다요의 공방에서 이제 예술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함께 배우던 동료에게 그림이 형편없다고 독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서를 듣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래서 코가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전합니다. 자화상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맞아서 주저앉았다? 뭐 원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평생을 가는 외모 컴플렉스로 이어졌고,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성격이 더 괴팍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친구들 사이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 미켈란젤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가족들은 그냥 미켈란젤로를 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피렌체에서 다비드 조각을 처음 맡았을 때 아버지였던 루도비코가 그 보수 너무 적으니까 하지 말고 다른 작업을 해라 라고 역정을 냈던 일도 있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평생에 걸쳐서 미켈란젤로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성격이 뭐 괴팍하다 이런 설들이 많지만 제가 거꾸로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소년 가장도 했다가 청년 가장도 했다가 그렇죠? 집안 식구들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아마도 그 고독과 고통이 바로 그가 남긴 예술적 경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와 반대로 젊은 시절에 키가 훤칠한 미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사실 자신의 출신에 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에로 다빈치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지주 가문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사생아였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 옷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마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법적으로 명확한 이 과거 사회에서 비천한 출생 이력 때문에 자신의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뭔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지 때문에 금수저였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완전 아니었군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가 컴플렉스가 본인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림 배틀을 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두 천재의 정면 대결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식과 역사의 만남 쿡방야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를 대표한 천재예술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두 천재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해보시죠. 예, 두 사람의 작품이요. 같은 장소에 나란히 전시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피렌체 백교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시청사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에 이 백교 궁전의 회의실에 앙기아리 전투를 주제로 하는 회화를 그려달라 이런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켈란젤로에게도요. 레오나르도의 작품과 나란히 대회의장을 장식할 또 다른 작품이죠. 카시나 전투라는 작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앙숙이었던 이 두 예술가가 정면 승부를 펼친다 이런 소문이 당대 피렌체 사회에서도 유명했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본인은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피렌체 계신 분들은 야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승부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예술을 놓고 승패를 겨룬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두 그림 모두 미완성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밑그림만으로도 예술사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레오나르도는 전투의 장면이 굉장히 격렬하지 않습니까? 이 격렬한 현장의 분위기를 화폭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밑그림을 보면 좀 생뚱맞아요. 목욕을 하고 나오는 남성들의 나체를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와 다르게 전투 자체가 아니고요.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벽화 채색 작업이 완성되기 전에 그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떠나게 되고요. 레오나르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완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피에타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들려주신다고요? 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피에타상을 보시면 성모의 상체 부분에 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띠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작품 구석도 아니고 성모의 가슴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크게 새겨놓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 서명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사람들이 누가 만든 작품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완성된 후에 미켈란젤로가 밤중에 들어가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와, 소심하네. 네, 천재 예술가에게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 피에타 작품이 테러 위협에 놓인 적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피에타상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로마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망치로 깬 거죠. 그래서 이 피에타상에 성모 마리아의 코 부분과 눈꺼풀 그리고 왼팔의 일부가 좀 훼손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실 수 있는 피에타상의 모습은요. 복원된 모습입니다. 아, 그렇게 부서진 거를 다시 원상 복구한? 예, 복원해 놓고요. 그걸 방탄유리 안에 넣어 놨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보는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손길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평생을 작업에만 몰두하면서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태웠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자, 그를 위한 쿡방야사 음식이 다 된 듯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자, 이재범 셰프님. 드시죠, 교수님? 네, 드십시오. 정말 만두처럼 생겼는데. 그러네요. 만두 끝을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만두죠. 아니, 이게 치즈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즈하고 먹어볼까요? 계란하고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치즈로 속을 채운 거죠. 네. 저는 파스타는 면으로만 된 파스타를 먹어봐서 예.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예. 되게 이런 거 모양이 파스타 같지 않아서 잘 안 먹게 되던 파스타인데 오늘 먹어보니까 독특한 맛이 있네요, 이것도.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미켈란젤로가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여기 뭐 소고기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먹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네요. 국방여사 녹화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와우. 네. 너무 맛있다. 대가들이 사랑한 소울푸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국방 야사였습니다. 임도영 교수님, 오늘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신 소감 어떠세요? 예, 사실 미켈란젤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인데요. 왜냐하면 당대 예술가들은 주문자의 의도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성격도 그렇지만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고 또 비타협적이었고 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이런 면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르네상스 시기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했지만 예술가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도영 교수님,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국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